한국, IMF에 무릎 꿇었던 나라잖아. 맞아요. 스스로 서지도 못하고 국제사회 손 벌려서 연명했던 나라죠. 자동차, 독일 흉내, 전자제품, 일본 택기기, 군사력? 미국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거예요. 이런 말들이 세계 군사회의장 복도에서 아무렇지 않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장교들, 유럽의 전문가들, 심지어 몇몇 서방 언론인들까지.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IMF의 나라, 모방의 나라, 약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전차? 그냥 장난감 수준이지. 진짜 강대국이랑 비교하는 건 실례죠. 한국이 만든 무기를 우리가 사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식의 조롱이 회의장의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죠. 심지어 어떤 이는 한국을 두고 군사력은 종이호랑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방산 시장에서 절대 주도권을 쥘 수 없는 그저 주변부의 나라였던 겁니다. 하지만 베를린에서 열린 그날의 회의장은 전혀 다른 흐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던 시선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발표할 때마다 터져나온 박수, 실물로 공개된 기술 자료를 보며 굳어버린 얼굴들, 그리고 발표가 끝나자 속삭이듯 흘러나온 한마디. 이게 정말 한국 기술이라고? 그 순간 한국을 작게만 보던 시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강대국의 오만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조롱의 대상이던 한국은 단숨에 존중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놀람, 충격, 그리고 존경. 그 감정이 뒤섞인 채로 회의장은 뜨겁게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장 한 러시아 장교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이 회의장에 들어설 때 누구보다 한국을 낮춰보고 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단 몇 시간 만에 그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트로프예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대령이었어요.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러시아 군사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탱크, 미사일, 잠수함, 저는 그 무기들 속에서 살고 있었고 숨쉬고 있었어요. 제 인생 전체는 무기였고 늘 러시아가 누구보다 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죠.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세상에서 제일 강합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러시아가 강합니다. 러시아가 막강합니다. 러시아는 존경받습니다. 그 말은 마치 매일 부르는 노래 같았어요. 저는 어디를 가든 그 자부심을 안고 있었어요. 러시아에는 가장 큰 탱크가 있었고, 러시아에는 가장 빠른 미사일이 있었고, 러시아에는 가장 거대한 군대가 있었죠. 저는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나라들을 보면 저는 늘 비웃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을 생각할 때 더 그랬습니다. 한국? 저는 비웃듯 말했었어요. 한국은 아직도 약합니다. 한국은 IMF 나라입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자주 해서 거의 기도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작습니다. 한국은 약합니다. 한국은 미국에 의존합니다. 똑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죠. 어느 추운 아침 제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금빛 봉인이 붙어 있어서 묵직해 보였죠. 저는 천천히 그것을 열고 읽었어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 군사회의 초청장. 주제 아시아의 군사력 균형. 저는 뿌듯했어요. 당연히 러시아가 초대받았죠. 러시아는 언제나 이런 자리의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초청국 명단을 후던 제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거기 적혀 있었어요. 한국. 저는 소리내어 웃어버렸어요. 제 젊은 보좌관 세르게이가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령님? 이거 좀 봐. 제가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이 초청됐대. 한국이 군사력 회의에 온다고? 상상이 됩니까? 세르게이는 킥킥 웃었어요. 웃기는 일이네요. 한국은 휴대폰이나 자동차나 만들지 진짜 무기는 못 만들잖아요. 그렇지. 제가 가슴을 펴고 말했었어요. 미국이 지켜주니까 살아남는 거지. 미국 없으면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우리는 함께 고개를 저으며 웃고 있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거대한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한국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비행기 출발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번쩍이는 훈장들이 달린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했습니다. 페트로프 대령님, 이번 베를린 회의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었어요. 저는 세계에 러시아의 힘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켜 줄 겁니다. 기자들은 빠르게 메모했어요. 몇몇은 정중하게 웃었지만 제가 작은 나라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한 기자가 눈썹을 치켜 올린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국을 떠올렸을지도 몰랐습니다. 베를린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편히 몸을 기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작다. 한국은 약하다. 한국은 미국에 의존한다. 저는 이 말들을 그 무엇보다 굳게 믿고 있었어요. 베를린 무대 위에 제가 서게 되면 전 세계는 러시아의 빛을 보게 될 거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원래 있어야 할 그림자 속으로 밀려나게 될 거라 믿고 있었죠. 저는 벌써 큰 회의장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강대국들의 국기들이 휘날리고 제가 러시아의 힘을 말할 때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도 들리는 듯했죠. 미국과 중국의 장군들이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까지 떠올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러시아는 빛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용히 앉아 듣고 진짜 강대국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어요. 제 마음에는 의심이 전혀 없었죠. 러시아는 스승이었고 한국은 제자였어요. 러시아는 사자였고 한국은 토끼였죠. 비행기가 구름을 가르며 독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다시 속삭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약하다. 한국은 여전히 작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한다. 그때는 몰랐어요. 바로 이 말들이 제 안에서 산산이 무너질 거라는 걸요. 베를린에서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릴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대령이었어요. 한국을 비웃던 대령.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던 대령. 그리고 곧 완전히 틀렸다는 걸 증명당할 대령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세계 군사회의가 시작되었어요. 베를린은 차가웠고 거대한 유리 건물 밖의 공기는 제 얼굴을 날카롭게 스쳐가고 있었죠. 군복을 입은 군인들, 양복을 입은 장관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입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50개가 넘는 나라의 국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바람 속에서 힘차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회의장은 마치 극장 같았어요. 무대 위에는 밝은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 벽에는 거대한 스크린들이 걸려 있었죠. 반달 모양으로 이어진 의자들에는 장군, 과학자, 국방장관들이 앉아 있었고 공기 속에는 영어, 독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같은 여러 언어의 속삭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 러시아 군복을 입고 가슴에는 무겁게 달린 훈장들을 자랑스럽게 매달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실제보다 더 키가 커진 것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고 있었죠. 이게 바로 러시아가 있어야 할 자리이다. 언제나 앞에 있고 언제나 존경받고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자리. 회의는 연설로 시작되었어요. 먼저 미국 장군이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세계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말하면서 항공모함과 스텔스 폭격기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청중은 정중하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 대표가 나와서 새로운 기술과 영향력 확대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역시 정중한 박수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왔어요. 사회자가 힘차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군사연구소 알렉세이 페트로프 대령. 저는 벌떡 일어나 재킷을 곧게 펴고 당당히 무대 위로 걸어갔어요. 고요한 회의장 안에서 제 발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죠.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강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러시아는 진정한 군사 강국입니다. 제 뒤에 스크린에는 러시아의 위용이 영상으로 흘러나왔어요. 끝없이 달려가는 아르마타 탱크의 대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극초음속 미사일. 차가운 바다 속으로 잠수하는 핵 잠수함. 회의장은 러시아의 강철과 화력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었죠. 러시아는 거의 모든 나라보다 국방비를 더 많이 씁니다. 러시아는 미국 다음입니다. 러시아는 강합니다.
러시아는 강력합니다. 러시아는 존경받습니다. 저는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었어요. 강하다. 강력하다. 존경받는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고 제 자신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는 늘 즐기던 일을 하기로 했어요. 바로 작은 나라들을 비웃는 거였죠. 특히 한국이요. 몇몇 작은 나라들은 아직도 미국 무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방어조차 할 수 없죠. 예를 들어 한국말입니다. 한국이 지금껏 뭘 만들었습니까? 휴대폰, 자동차? 한국은 여전히 IMF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과연 진짜 무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웃음소리를 기대했어요. 박수를 기대했었죠. 모두가 제 말에 동의할 거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돌아온 건 침묵이었어요.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단 한 번의 박수도 없었고 정중한 미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몇몇 대표들은 서로 눈썹을 치켜 올리며 쳐다봤고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속삭이고 있었어요. 다른 이들은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미소는 저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마치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그들은 알고 있는 것처럼 웃고 있었던 거죠. 그 침묵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목이 바짝 말라왔지만 억지로 계속 말하고 있었죠. 러시아는 강하다. 러시아는 강력하다. 러시아는 존경받는다.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할수록 점점 힘이 빠져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연설을 마치고 굳은 몸짓으로 고개를 숙인 뒤 무대를 내려왔어요.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제 가슴 안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왜 박수를 치지 않았지? 왜 동의하지 않았지? 그때 저는 다음 연설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젊고 침착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죠. 안경을 쓰고 있었고 훈장 하나 없는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회의장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국방기술연구소 박준호 박사. 한국. 제 심장이 순간 움찔했어요. 불과 몇 분 전 제가 조롱했던 바로 그 나라였죠. 제가 약하고 작다고 말했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저는 몸을 뒤로 젖히고 팔짱을 끼며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뭘 말할 수 있겠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청중의 눈빛은 저에게 다른 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크게 잘못 짚고 있다는 걸요. 박 박사가 무대 위로 올라섰을 때 회의장의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이제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람들은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기다리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곧 제 세상이 갈라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저는 러시아의 힘을 말했었어요. 저는 한국의 약함을 말했었죠. 하지만 이제 곧 한국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귀에는 다시는 예전처럼 들리지 않을 거였어요. 회의장은 박준호 박사가 무대 위로 올라서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저처럼 화려한 군복을 입지도 않았고 가슴에 훈장을 달고 있지도 않았어요. 단정한 양복만 입고 있었고 밝은 조명에 반사되는 안경을 쓰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했죠. 마치 증명해야 할 게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뭘 보여줄 수 있겠어? 휴대폰, 자동차, 전자제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한국의 글로벌 방위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밝은 글자로 된 숫자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2024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2년보다 거의 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회의장 안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200억이라고? 박 박사는 끊김없이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유럽, 아시아, 중동, 심지어 NATO 파트너에게도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조금 움직였어요.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죠. 다음 슬라이드는 저를 더 강하게 때렸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 이상, K9 자주포 600문, FAU-50 전투기 48대를 주문했습니다. 그 숫자들은 불빛처럼 스크린 위에 타오르고 있었어요. 제 나라 러시아가 한때 전차 판매를 지배했었는데 이제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거였죠.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 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또한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신뢰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몇몇은 빠르게 메모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자체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독자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든 나라입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거의 믿기지 않았습니다. 초음속 전투기를 한국이 만들었다고? 수년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말해왔어요. 한국은 진짜 무기를 못 만든다. 한국은 미국에 의존한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는 증거가 있었어요. 말이 아니라 화면에 선명하게 비친 증거 말입니다. 그의 발표는 폭풍처럼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와 함께 세계 3대 전차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은 독일 장군들이 존경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았어요. 심지어 어떤 이는 옆 사람에게 감탄하듯 속삭이고 있었죠. 스크린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제 연설 때 침묵만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난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손은 빠르게 종이에 글자를 써내려가고 있었죠. 고개를 끄덕이는 얼굴, 흥미로 빛나는 표정들.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 느껴졌습니다. 제가 말했던 러시아의 힘은 이미 잊혀져 있었고 대신 한국이라는 단어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점점 더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박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크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되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힘은 품질과 신뢰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이 적의 포병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존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현실입니다. 그 말 뒤에 찾아온 침묵은 제가 경험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건 존경이 담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크고 길고 벽을 울리는 박수 소리였어요. 심장을 울리는 박수 소리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비웃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회의장 전체가 한국을 위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서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 진실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박 박사가 무대에서 내려올 때 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죠. 그는 오만함도 자랑도 없이 담담하게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의장은 그를 중심으로 빛나는 듯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는 같은 말만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한국은 의존하지 않는다. 한국은 창조한다. 한국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회의가 잠시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일어나 다리를 쭉 펴고 커피와 작은 샌드위치가 준비된 로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제 군화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무겁게 울리고 있었죠. 가슴은 여전히 박 박사의 연설 때문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의 차분한 말은 제 큰 목소리보다 더 강했고 그의 단순한 슬라이드는 제 화려한 영상보다 더 힘이 있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건 그냥 숫자일 뿐이다. 그냥 판매량일 뿐이다. 그 이상은 아니야.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라는 걸요. 제가 다가 테이블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뒤돌아보니 폴란드 국방장관이었어요. 키가 크고 진지한 표정이었죠. 그는 제 손을 단단히 잡으며 악수했었습니다. 페트로프 대령, 그가 말했어요. 폴란드가 왜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었어요. 값이 싸서 그런 건가요? 일부러 똑똑한 척하며 말했었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령. 그 이유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잘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은 우리에게 러시아가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것을 주었습니다. 기술 이전 말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신뢰했고 우리를 파트너로 대했어요. 그의 말은 칼보다 더 깊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파트너? 신뢰? 러시아가 쉽게 주지 않았던 단어들이었죠.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어요. 노르웨이 장군이었어요. 파란색 군복을 입고 커피잔을 들고 있었죠.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극에서 한국 장비를 시험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독일제보다 더 잘 작동했죠. 추위도 막지 못했고 눈도 고장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그건 생존을 의미합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무기보다 낫다고? 유럽에서 그런 말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었는데 그는 주저없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우크라이나 부장관이 우리 곁을 지나며 인사를 건넸는데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폴란드를 통해 들어온 한국의 K9 자주포는 우리 방어에서 러시아 포병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발밑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사라지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사람들 무리에서 벗어나 벽에 기대 섰어요.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죠. 수년 동안 저는 크기가 전부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퍼레이드에서 보여주었고 붉은 광장을 가득 메운 화려한 색으로 칠해 세상에 과시했었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 그 크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려움만 주고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그 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저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깨달음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힘을 보여주는 데만 몰두하고 있을 때 한국은 신뢰를 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점점 더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크기가 아니라 품질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다. 한국은 약하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저도 모르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 자존심은 얇은 유리처럼 갈라지고 있었죠. 제가 다시 회의장 자리로 돌아왔을 때 박 박사의 연설에 쏟아졌던 박수 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대표들은 한국을 비웃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경하고 있었어요. 감탄하고 있었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생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 역시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 군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작게 느껴졌습니다. 러시아가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변화를 보지 못했고 발전을 보지 못했으며 한국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거리에는 자동차 불빛이 비에 젖은 도로 위로 흘러가고 있었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지쳐 보였고 교만했던 한대령이 겸손해진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저는 거의 고백하듯 속삭였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한국은 신뢰받는다. 한국은 존경받는다. 그 말은 제 입술에 낯설게 느껴졌지만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제 진짜 깨달음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회의장에서는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에는 흰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은빛 식칼과 황금빛 초가 놓여 있었어요. 각 나라의 대표들이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 버터 발린 빵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한쪽 끝자리에 앉아 접시 위 음식을 적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입맛이 전혀 없었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낮에 들었던 그 말들에 사로잡혀 있었죠. 한국은 강하다. 한국은 신뢰받는다. 한국은 존경받는다. 박 박사의 차분한 목소리, 쏟아진 박수,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 하나하나가 제 자존심을 다시 베어내고 있었어요. 마침내 저는 제 생각과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가로질러 걸었고 몇몇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앉아있던 박준호 박사를 찾았어요. 제가 그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서자 그는 놀란 듯 했지만 금세 일어나 정중히 맞아주었죠. 페트로프 대령님. 그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부디 이쪽에 앉으시지요. 저는 긴장한 마음을 숨기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손에 잡힌 와인잔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큰 숨을 들이쉬고 제 안을 태우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박 박사님. 제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강해진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설 수 있었죠? 그는 차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마치 기다려왔다는 듯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대령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IMF 위기 때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은행도 기업도 심지어 가정까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집을 잃고 희망까지 잃었죠. 우리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말은 무겁게 다가왔지만 솔직했어요. 우리는 산업을 개혁했습니다. 낭비를 줄였고 효율성을 키웠습니다. 무엇보다 열정을 다했습니다. 모든 기술자, 모든 노동자, 모든 군인이 한 가지 진실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북쪽의 적 포병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우리에게 생존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강철 같은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존. 그가 다시 말했어요. 그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생존이 걸려 있으면 약한 무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름길을 택할 수도 없습니다. 무기는 반드시 최고여야 합니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실패는 곧 가족이 위험에 빠지는 걸 의미합니다. 테이블은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동료들조차 처음 듣는 듯 숨죽이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제 등골에는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생존. 러시아에게 무기는 힘의 상징이었죠. 퍼레이드를 위한 것이었고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존심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게 무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건 삶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박 박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믿습니다. 무기를 판매할 때 단순히 물건만 주지 않습니다. 기술도 주고 훈련도 주고 존중도 드립니다. 우리는 거래만 하지 않습니다. 우정을 쌓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우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파트너로 대합니다. 그의 말은 미사일보다 더 강하게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러시아는 두려움을 팔고 있었죠. 한국은 신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신뢰가 더 강했습니다. 저는 눈을 와인잔으로 떨궜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작게 느껴졌습니다. 제 나라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 때문이었죠. 자존심, 오만함, 한국을 비웃던 제 말들, 그 모든 게 이제는 어리석게 보였어요.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힘을 보여주지만 당신들은 신뢰를 쌓았군요. 우리는 크기를 키웠지만 당신들은 품질을 만들었군요. 박 박사는 친절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령님,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크기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품질과 신뢰가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의 말은 밤새도록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간 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죠. 생존,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 크기가 아니라 품질.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 그때 저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희망을 팔고 있었고 신뢰를 팔고 있었으며 생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비밀을 이해했어요. 그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돈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거부한 나라의 생존 정신,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죠. 회의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거대한 회의장은 다시 장관, 장군,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기 속에는 어떤 기대감이 흐르고 있었죠. 모두가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다리는 듯 했어요. 저는 단정하게 군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에 처음 왔을 때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대령은 더 이상 아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해버렸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독일 국방장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장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말했어요. 독일은 앞으로 한국과 협력하여 유럽의 차세대 전차를 공동 개발할 것입니다. 그 말은 천둥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회의장은 거대한 박수로 터져나왔고 이번 회의 내내 들어본 것 중 가장 큰 박수 소리였어요. 장군들은 손뼉을 쳤고 장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기자들은 서둘러 이 소식을 적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한국 함께. 저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어요. 한때 전차의 상징이었던 제 나라 러시아의 이름은 그 문장 안에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한때 비웃었던 한국이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죠. 곧 마지막 토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대표들에게 마무리 발언이 요청되었고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리를 뻣뻣하게 움직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장은 고요해졌고 모두가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말들, 러시아의 위대함을 강조하려던 문장들은 이제 입안에서 쓰디쓰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 배운 것을 생각하니 다시는 그 말을 반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강합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IMF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가 존경하는 강한 방위 산업 국가입니다. 그 말은 저 자신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었어요. 저는 회의장 반대편에 앉아있던 박 박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차분한 눈빛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이제야 이해하셨군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래는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는 두려움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는 품질과 신뢰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서 한국은 분명히 선두에 설 것입니다. 잠시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박수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느리게, 그러나 점점 더 커지며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감정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존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는 어두운 하늘로 솟아오르며 흔들렸고 창밖에는 베를린의 불빛이 작은 점처럼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 교사라고 생각했었어요. 세상에 러시아의 위대함을 가르치러 왔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교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교사는 한국이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저녁 식사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생각으로 이미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자존심은 깨졌지만 그 자리에는 더 소중한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존중, 신뢰, 품질, 생존, 한국. 모스크바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다시는 한국을 비웃지 않을 겁니다. 저는 베를린을 기억할 겁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를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단어 뒤에 울려 퍼지던 박수를 기억할 겁니다. 제 남은 인생 동안 저는 새로운 진실을 품고 살아갈 겁니다. 한국은 제가 한때 무시했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였고 저 또한 그렇게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